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저 운명이라고 말하며 지나치곤 하죠.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차피 바꿀 수 없었던 일처럼 받아들이는 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모든 일에는 이유가 없는 걸까요? 가끔은 너무 평범해서 의심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중에 보면 처음부터 어딘가 이상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말, 무심코 지나쳤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엔 큰 진실의 조각이었다는 거려. 그리고 그 진실이 모든 걸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무거운 진실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릴 적부터 저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사치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죠. 아버진 공사 현장에서 일하셨고 그나마 그 수입으로 겨우겨우 생활을 유지하던 중이었는데 제가 16살 되던 해 어느 날 갑자기 사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버지가 무너진 구조물 밑에 깔렸다고 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은 상태였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셨기 때문에 슬퍼할 틈도 없었고 장례 치르던 내내 엄마 손만 꼭 잡고 멍하니 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멈춰설 수 없었죠. 그날 이후 엄마는 낮에는 식당 조리 보조, 밤엔 김밥집에서 말아놓은 김밥을 포장하고 도시락 반찬을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밤 늦게 돼서야 겨우 돌아오시는 날이 다반사였고 허리는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 허리를 늘 부여잡고 주저앉아 계셨어요. 엄마가 워낙 바쁘시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어린 동생을 돌보게 됐어요. 유치원 보내고 데려오고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 널고 개고 숙제 봐주고 재우는 일까지 친구들이 학원 끝나고 PC방 가고 영화 보러 다닐 시간에 저는 장을 보며 집안일을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방학 땐 알바 뛰느라 친구들 얼굴 본 날보다 손님 얼굴을 더 많이 봤고요. 당연히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등록금이 어디 있었겠어요. 엄마는 늘 말하셨어요. 공부 잘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거, 우리 집 형편은 그게 제일 사치야. 그냥 빨리 기술 배우고 자리 잡는 게 훨씬 나아. 큰 꿈 꾸지 마라, 슬미야. 그냥 땅만 봐. 멀리 보지 말고. 어릴 땐 엄마의 그 말이 미웠지만 그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엄마 말대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는 바로 일터에 뛰어들었어요. 아무 기술도 없고 자격증도 없던 저는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만 했고 그게 저에겐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단련이 돼서 그런가 어딜 가도 손끝 하나는 정말 야무졌던 것 같아요. 바느질이든 요리든 청소든 한 번 배운 건 금방 익혔고 재빠르단 얘기를 들었죠. 그러다 우연히 구인 사이트에서 호텔 하우스키퍼 채용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원했는데 운 좋게 붙었어요. 제게는 그게 인생 첫 정규직이자 세상에서 제일 그럴듯한 직장이었죠. 호텔에서 방 치우는 일이 뭐가 그럴듯하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에겐 그랬어요. 늘 허름한 식당 같은 데서만 일하다가 번듯한 호텔에 출근하고 유니폼을 입으면 꽤나 뿌듯함도 들었거든요. 처음 며칠은 시트 접는 것도 허둥댔지만 그 일도 금방 적응했죠. 어차피 로비에서 일하거나 고객 응대하는 일은 저랑 맞지 않았어요. 워낙 굳은 일에 익숙해서 그런지 저는 뒤에서 묵묵히 하는 게 훨씬 편했거든요. 매일 같은 방을 정리하고 같은 규칙에 따라 물건을 놓고
같은 절차로 시트를 개는 일상은 저에게 안정감을 줬어요. 그렇게 근무한 지 1년쯤 됐을 무렵 호텔 설비팀 소속으로 일하던 남편을 처음 봤어요. 늘 작업복 위에 조끼 하나 걸치고 말 한마디 없이 일만 하던 조용하던 남자. 처음엔 가끔 직원 식당 같은 데서 마주치는 게 전부였고 말 한마디 나눠본 적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저녁, 우산도 없이 퇴근 대기 중이던 제가 호텔 정문 앞에 서서 망설이고 있을 때였어요. 누군가 제 위로 우산을 씌워줬어요. 돌아보니 남편이 우산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비 많이 와요. 어디로 가세요? 네? 전 버스 타고 가요. 그럼 같이 가요. 젖으면 감기 들어요. 그게 남편과 처음 제대로 나눈 대화였어요. 남편은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천천히 가까워졌고 데이트라 해봤자 근무표 맞춰 같이 삼각김밥 나눠 먹거나 퇴근 후 인근 공원 걸으며 시원한 바람 쐬는 게 전부였지만 그땐 그것도 참 행복했죠. 그렇게 몇 년을 만나고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화려한 웨딩홀이나 드레스는 없었지만 소박한 식당 한켠에서 가족들 앞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맹세했던 그날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결혼 이후에도 삶은 갑자기 윤택해지거나 멋져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아침이면 각자 유니폼 입고 출근했고 퇴근 후엔 서로 파김치가 되어 쓰러지듯 누웠지만 그래도 전엔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이 있었어요. 대단한 것 없이도 저는 기꺼이 이 사람 곁에 있고 싶었죠. 하지만 그때까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큰 기적이었는지를. 결혼하고 나서 저희는 호텔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네에 있는 작은 빌라 전세를 얻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창문이 낡아 틈 사이로 벌레도 잘 들고 겨울엔 또 보일러가 종종 말썽이었지만 그래도 둘이 함께 산다는 게 좋았고 그조차 감사했어요. 직장이랑 가까워 출퇴근할 때 덜 힘들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별거 없는 일상이지만 그 평범한 속에 소중함이 가득했어요. 결혼하고 몇 년 지나서는 딸도 하나 낳았어요. 다행히도 호텔 측에서 산후 복귀에 배려를 해줬고 저는 아이가 놀이방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이는 낮엔 놀이방에 맡기고 저는 객실 돌고 퇴근하면 둘이서 육아 분담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박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은 그날 새벽 근무였어요. 설비파트는 야간 작업이 많은 편이라 정기점검이나 배관 수리는 주로 투숙객이 없는 한밤중에 진행됐거든요. 아직 시간 좀 남았는데 조금 더 자고 가면 안 돼? 지금 일어나야 점검 시간 맞춰. 오늘 지하 설비실 쪽 작업 있어. 거기 되게 습하잖아. 지난번에도 감기 걸리더니 또 그쪽이야? 괜찮아. 오늘은 별로 오래 안 걸려. 당신 얼른 자. 이불 사이로 빠져나가는 체온이 차가웠어요. 괜히 불안한 마음에 한 번 더 손을 뻗어 남편 뒷모습을 잡아당기고 싶었는데 그땐 괜히 찝찝한 말을 하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싶어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잠이 들었고 그날 아침 여느 때처럼 일어났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여러 번 울렸고 받아보니 호텔 쪽이었어요. 남편이 설비실 쪽 점검을 하던 중 무전이 끊긴 이후 동료가 뒤늦게 내려가 봤더니 남편이 설비실 한쪽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감전인 것 같다고요. 남편은 그 좁고 복잡한 설비실 안에서 발견이 늦었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장이 멈춘 상태로 도착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남편의 몸은 심폐소생술 흔적에 가슴이 온통 시퍼렇게 되어 있었고 차디찬 남편이 침대 위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그 손에 붙잡고 계속 흔들며 울었는데 그토록 뜨겁던 사람의 체온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의 절망은 평생 제 뼛속 깊이 남아있을 거예요. 남편의 사인은 감전사, 안전보건공단이 현장 조사까지 했고 호텔 쪽 기록에는 전기 불량에 대한 과거 민원이 몇 건 있었다고만 정리돼 있었어요. 아마 뜻하지 않은 누전이 있었을 거라더군요. 결국 사건은 산재로 승인됐고 유족 보상과 위로금, 보험 처리는 순서대로 진행됐어요.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장례식 비용은 호텔 측에서 지원했지만 정작 고위급 임원진 중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한때 같은 회사를 위해 일했던 사람이 그것도 아무 잘못 없이 일하다 죽었는데도 말이에요. 회사 차원에서 위로금은 전달드렸고 장례식장 운영도 지원드렸습니다. 절차상 더 해드릴 수 있는 건 현재로선 없습니다. 절차요? 사람이 죽었는데, 일을 하다 억울하게 죽었는데 절차란 말밖에 못하세요? 저희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공식적인 입장은 따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로 이 회사가 우리를 사람이 아닌 부품처럼만 여겼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몇 년을 몸바쳐 일했는데 이렇게 외면당하는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냉랭하고 삭막한 장례식장엔 설비팀 동료 몇 명과 저와 같은 일을 하던 키퍼들 몇 명만이 왔죠. 형 진짜 열심히 했는데 형이 절대 그렇게 갈 사람 아니었는데. 그 순간 그나마 가장 위로가 됐던 건 그런 동료들의 진심 어린 눈물이었어요. 형식적인 위로금보다도 사과 없이 반복되는 공허한 사무적 말보다도 그들의 떨리는 손과 눈물이 저를 조금은 붙잡아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장례가 끝나자 정말 혼자였죠. 아이는 너무 어렸고 저는 감정을 누를 새도 없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마주해야 했어요. 하지만 장례를 치른 뒤 호텔로는 곧장 일을 다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 쪽에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라며 2주간의 휴직을 배려해줬지만 도저히 호텔로 다시 출근을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남편과 처음 마주쳤던 그 복도, 같이 퇴근하던 뒤편문, 식당 구석에서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던 자리까지 모든 곳이 남편과의 추억으로 가득했고 동시에 남편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장소이기도 했어요. 저는 감히 다시 거길 나갈 자신이 없었어요. 거기에 발을 딛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죠. 며칠 동안은 집에만 있었어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붕 떠 있었고 식사를 하면서도 제대로 삼켜지지가 않았어요. 밤에는 잠들기 전 괜히 남편의 유니폼을 꺼내 무릎에 올려두고 앉아있곤 했죠. 결국 저는 퇴사를 결정했어요. 인사팀에 전화해서 사직 의사를 밝혔고 정해진 절차대로 퇴사 서류를 작성했죠. 반납할 것들을 정리하고 사물함에 있던 제 개인 물품들 몇 가지를 챙겨 몇 년을 근무했던 그 호텔을 뒤로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이 함께 일하던 마지막 공간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졌다고 생각했죠.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현실은 막막했어요. 당장 아이를 키우려면 다시 일을 해야 했고 저축해놓은 돈은 장례비로 상당 부분 나갔고 앞으로의 생계를 생각하면 언제까지고 멍하니 있을 수 없었어요. 산재보험금 같은 건 어차피 저축해둘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새 일을 찾아보려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습관처럼 우편함을 열었는데 흰 봉투 하나가 우편함 사이에 깊숙이 박혀 있었어요. 겉에는 아무 도장도 없고 우편 스탬프도 없었어요. 수신이는 제 이름이 정자로 적혀 있었고 글씨체는 또박또박했어요. 처음엔 그냥 홍보 전단지겠거니 하고 무심코 열었어요. 그런데 펼치자마자 손끝이 멈췄어요. 당신 남편의 죽음 절대 단순한 사고 아닙니다. 그날 새벽 VIP층에서 호출이 있었고 해당 기록은 삭제됐습니다. 할 수 있다면 호텔 내 VIP룸 출입 기록과 무전 로그를 확인해 보세요. 결코 단순 사고사가 아닙니다. 이걸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처음엔 멍해졌어요. 일부러 혼란스럽게 하려고 누가 보낸 누군가의 장난일 수도 있고 또 정말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경고일 수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저 손만 벌벌 떨렸죠. 대체 이걸 왜 누가... 믿기엔 너무 근거가 부족했고 남편 일에 관해 모르는 누군가가 괜히 뒤늦게 장난을 치는 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속에 찜찜함이 남았어요. 문장 자체가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VIP룸, 무전 로그, 출입 기록. 그런 내부 정보는 저 같은 일반 직원이 평생 몰랐던 영역이었어요. 특히 VIP룸 얘기가 걸리더라고요. 남편은 한 번도 그 구역에서 일한 적이 없었고 애초에 VIP층은 보통 지정된 하우스키퍼나 룸서비스 담당자가 아니면 출입조차 어려운 구역이었어요. 그런데 대체 왜 그날 그쪽에서 호출이 있었다는 말이 나온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며칠을 고민했지만 자꾸 머릿속에 그 문장이 맴돌았어요. 모르고 있었으면 차라리 편했을까 싶었지만 이미 들어버린 이상 그냥 잊는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혹시 정말 뭔가가 있다면? 만약 남편의 죽음이 정말 단순한 감전사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무작정 호텔로 향했어요. 다시는 안 가겠다고 다짐했던 그 문을 다시 밀고 들어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남편이 일하던 설비 파트로 갔고 그곳엔 예전부터 알던 동료 한 명이 있었어요. 혹시 그날 새벽 남편 근무 기록 같은 거 아직 볼 수 있어요? 호출 기록이나 누가 어디로 갔는지 그런 거 말이에요.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오래 걸리는 일 아니잖아요. 부탁 좀 할게요. 그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다며 자리를 떴어요. 저는 잠깐 자리 근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분 뒤 제 앞에 온 건 설비팀 직원이 아니라 보안팀 직원 2명이었어요. 잠시 프론트 뒤쪽으로 가시죠. 네? 왜 그러시죠? 일단 갑시다. 저는 그 상황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겠다 싶어서 따라 나갔어요. 사무실에 들어서니 인사팀장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책상 앞에 앉은 그는 경직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런 요청은 사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유가족이시라도 호텔 내부 보안 규정상 해당 기록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왜 찾는지도 모르시면서 무작정 안 된다고요? 전 남편이 그날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저희도 유감입니다만 그런 접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절차상 통과가 어렵습니다. 절차요? 사람이 죽었어요. 이 호텔에서 일하다 죽은 사람이에요. 최소한의 진실을 알고 싶은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예요? 그런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호텔 규정상 외부인에 대한 정보 제공은 아무리 따져봤자 계속 같은 말만 반복되더군요. 결국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호텔을 나와 걷는데 발밑이 푹 꺼지는 것 같았어요.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가 분명히 있다는. 그냥 느낌이나 억지가 아니에요. 누군가 진실을 감추고 있어요. 문제는 그걸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밝혀야 할지 전혀 모르겠단 거였죠. 호텔 쪽에서 단서 하나 찾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나오고 나니 이번엔 경찰서를 찾는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남편이 사고를 당했을 당시 담당했던 형사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곧장 관할 경찰서로 갔죠. 그때 저희도 조사는 충분히 했던 건입니다. 감전사고로 결론나지 않았습니까? 저희 입장에선 더 이상 들여다볼 사유가 없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근데요, 이 편지 좀 보세요. 최근에 제 우편함에 꽂혀 있었어요. 누가 익명으로 보낸 건데 이걸 보니까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VIP층에서 호출이 있었고 그 기록이 삭제됐다고. 이거요? 형사는 한 손으로 봉투를 들고 쳐다보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증거라면 익명으로 그것도 이렇게 덜렁덜렁 장난처럼 이런 식으로 보내겠어요? 공문도 아니고 발신자도 없고 심지어 문장도 애매모호하잖아요. 하지만 아무나 VIP룸 출입 기록이랑 무전 로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분명히 안에서 뭔가를 본 사람이 그냥 누가 알고 있는 내용을 과장해서 쓴 거죠. 그날 CCTV, 동선 기록, 현장 감시까지 다 했어요. 다살 흔적 없고 감전사로 판명됐습니다. 믿기 어렵고 슬프신 거 알지만 이렇게 무작정 떼쓰신다고 되는 문제 아니에요. 떼쓴다고요? 남편 죽음의 진실을 알고 싶다는데 그게 떼쓰는 거예요? 글쎄 그 진실이 이미 드러났다니까요. 감전사요. 정식 절차 없이 이러시는 건 저희도 곤란합니다. 돌아가세요. 그렇게 말하며 형사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듯 의자에 등을 기대더라고요. 전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을 나서기 직전까지도 혹시 그가 다시 불러세우진 않을까 마음속에 한가닥 희망을 품었는데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경찰도 호텔도 다 똑같았어요. 누군가가 나서서 이 죽음의 실마리를 더 파고들어주진 않았어요. 남편의 이름은 사건 파일 한 줄, 종이 위에 찍힌 사망 진단서 몇 장으로만 남겨졌고 저는 그냥 거기서 멈췄을 수밖에 없었죠. 저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만 짓눌렸고 울음을 참고 견디는 날들이 반복됐어요. 뭔가가 이상하다는 의심은 강해졌고 도대체 왜 그런 편지가 왔는지, 왜 아무도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다 몇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딸을 데리고 나갔다 우연히 예전에 같이 일하던 룸메이드 한 명을 마주쳤어요. 인사라도 할 겸 몇 마디 나누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들었어? VIP룸 담당하던 인턴 지민 씨 갑자기 세상 떠났대. 뭐라고? 지민 씨가 왜? 스스로 선택한 건가 봐. 어린 친구가 왜 그러는지. 순간 등줄기부터 서늘해졌어요. VIP룸 고정 배치였던 여자 직원.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지난 편지 내용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VIP층, 호출, 삭제된 기록, 그리고 지금 VIP룸 담당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이상한 우연이었어요. 남편이 VIP층과 관련된 호출을 받고 사망했고 그 사실을 암시한 편지가 도착했고 몇 달 뒤엔 또 그 공간을 드나들던 직원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었어요. 그 안에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뭔가를 호텔 내부에선 철저히 감추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렇다고 또다시 무작정 들이댈 순 없었습니다. 이전처럼 호텔에 찾아가 설비팀을 붙잡고 묻는다거나
경찰서에 서류를 들이밀어봤자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뿐이라는 걸 저는 이미 겪어봤잖아요. 이번엔 다르게 접근해야 했어요. 무모하게 휘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파고들어야 했죠.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지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전에 호텔에서 같이 일했던 지인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혹시 너 호텔 회장 자택에서 가사 도우미 구하는 거 알고 있었어? 호텔 내부에서 구인글 올렸는데 호텔 경력자 우대 조건도 붙어 있더라고. 순간 머리가 번쩍였어요. 호텔 회장 집, 그리고 그 안. 만약 제가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회장 가족들 근처에서 조용히 움직이면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다면? 혹시 그거 구인 공고 아직 안 다쳤어? 지원 마감 언제까지래? 글쎄, 급하게 구하는 것 같던데? 아는 사람 중에 관심 있으면 바로 연결하라고 했어. 그날 밤 저는 이력서를 썼고 얼마 지나 면접이 잡혔어요. 그리고 면접에 합격해 출근 통보를 받았고 그 순간 저는 무언가에 접속된 기분이었어요. 막혀있던 통로가 비밀스럽게 열리는 느낌. 저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야 했죠. 하지만 집에 들어간 지 2주가 넘도록 저는 호텔 회장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어요. 직원들 말을 들어보니 회장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 했고 이미 1년 가까이 그 상태라고 했어요. 언제쯤 집으로 돌아올지조차 아무도 장담을 못했죠. 답답했지만 한편으론 이게 기회일 수도 있다 싶었죠. 회장이 없는 동안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을 테니까요. 틈날 때마다 저는 회장 서재 근처를 맴돌았어요. 몰래 지하 창고 쪽도 둘러봤고요. 하지만 이 집은 상상 이상으로 보안이 철저했어요. 중요한 것들은 누가 언제 뭘 손댔는지 다 파악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문서함엔 보안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전산기기 같은 건 아예 건드릴 엄두조차 안 났어요. 괜히 흔적이라도 남기면 바로 티가 날 것 같아서 마음만 졸이며 조심스럽게 발길을 돌려야 했죠. 그렇게 별다른 성과 없이 시간만 보낸 채 2주가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유난히 집이 부산스러웠어요. 오늘 회장님 퇴원하시니 다들 준비하세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회장이 돌아온다고?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집안 공기가 바뀌었고 직원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검은 고급 세단 한 대가 집 앞에 도착했고 직원들이 일렬로 나와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도 거실 입구에 서서 기다렸죠. 차 문이 열리고 회장이 내렸을 때 저는 의식적으로 표정을 관리했어요. 최대한 평온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 덤덤한 표정을 짓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려던 순간이었죠. 적개감이나 제 분노는 절대 드러내지 않아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회장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저를 보는 순간 회장의 발걸음이 멈칫하더니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처음엔 분명 멀쩡히 걷고 있었고 차에서 내릴 때까지만 해도 표정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다른 직원들에겐 반갑다는 듯 웃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제 앞에 서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다른 직원들은 회장의 건강을 걱정하며 다가와 부축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틀림없이 저 때문이라는 거려.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를 보고 그렇게 안색이 변했다는 건 분명 저를 알고 있다는 의미였고 동시에 무언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회장은 말 한마디 없이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날 밤 내내 생각했어요. 이 사람 날 안다. 그리고 무언가 진실을 알고 있다.
그 확신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기회를 노렸어요. 회장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순간을. 마침 며칠 후 회장의 약을 챙겨 서재로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았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니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또다시 눈빛을 피했고 손은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뭔가 아시는 거죠?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맞죠? 제 남편 죽은 거 그냥 사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장은 고개도 들지 않았고 말없이 약만 내려놓고 나가라고 손짓했어요. 저는 문까지 걸어갔다가 그대로 돌아서며 말했어요. 진실을 말 안 하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VIP층 기록이 다 지워졌다고 들었어요. 무전 기록도요. 그거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게 만들 거예요. 호텔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 온 세상에 다 퍼지게 만들 거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이든 회장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당황을 넘어선 공포 같은 게 비쳤고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중얼이듯 말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이 호텔은 내 전부예요. 대단히 유명한 호텔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 자식만큼이나 소중한 곳이에요.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일궈낸 결과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진실을 말씀해 보시죠. 끝까지 숨기실 생각이시라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대로 넘기지 않을 겁니다. 회장은 그 말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긴 침묵이 흘렀어요. 책상 위에 놓인 약봉투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한참을 말없이 있던 그는 결국 한숨을 깊게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린 낮고 떨렸지만 그 안엔 무언가 포기한 듯한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오랜 시간 병원에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2년 전부턴 일선에선 완전히 손을 뗐고 호텔 운영은 대부분 내 아들이 맡아왔죠. 장현우 씨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요. 그 아이에게 경영권을 넘긴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운영은 믿고 맡겼습니다. 내가 신뢰하던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면 큰 무리 없을 거라 생각했고 실제로 겉보기엔 별 문제도 없었어요. 손님 응대도 잘하고 파트너들과의 교류도 활발했고 그런데 거기서 회장은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기다렸고 결국 회장은 무겁게 말을 이었어요. 그놈이 호텔 VIP룸을 자주 이용해왔더군요. 처음엔 단순히 외부 손님 접대나 행사 명목인 줄 알았어요. 중요한 사업 얘기를 한다면서 조용하고 폐쇄적인 공간을 선호한다고 했고 난 그저 그러려니 했죠. 나중에서야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알게 됐지만 그땐 이미 너무 늦었어요. 어떤 의미인지라뇨?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뭘 했다는 거죠?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말도 하기 싫다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날 제 남편이 VIP룸에 불려갔어요. 전기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내가 들은 바로는 그날 VIP룸 내부 전기가 갑자기 끊겼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당황했다더군요. 원래는 내부 직원 중 한 명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이상하게 연락이 안 됐고 그 시간에 우연히 대기 중이던 남편분이 호출된 모양이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잠시 말없이 있었어요. 입술을 꾹 다문 채 눈을 감았고 마치 모든 걸 끌어올리듯 숨을 깊게 들이켰다가 내뱉은 뒤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그 아이가 내 아들인 말입니다. VIP 룸 안에서 그가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일들이 이뤄지고 있었던 거예요. 호텔에 득이 될 만한 남자들에게 여자들을 붙여주고 그 안에서 여럿이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며 섭취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함께 나눠서 하는, 뭔 얘긴지 대강 짐작이 가시겠죠? 몇 년 전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 같은 그런 일들을 벌인 거죠. 규모는 달랐지만요. 그리고 그날도 내 아들놈은 외부에서 불러온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모양입니다. 그걸 내 남편이 본 거네요? 예, 그랬다고 합니다. 전기 문제로 호출을 받아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 장면을 본 거죠. 깜짝 놀랐지만 남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자리를 떴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본 제 아들이 그냥 놔두지 않았죠. 타라갔다고요? 남편분이 설비실로 들어가는 걸 보고 그대로 뒤따라 들어갔다고 합니다. 무슨 짓을 한 거죠? 내 남편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요? 아니요, 뭘 어떻게 한 건 아닙니다. 아마 협박을 하려고 따라간 거겠죠. 그런데 거기서 감전된 상태로 쓰러진 남편분을 마주했는데 그놈은 본능적으로 도망쳤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바로 조치했다면 옆에 누구라도 있어 그 자리에서 전원을 차단하고 즉시 구조 요청을 했더라면 살았을 수도 있었다고 병원에서도 경찰에서도 그랬죠. 근데 그걸 놔뒀다고요? 그냥 도망쳤다고요? 남편분이 본 걸 들킬까봐, 자기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드러날까봐 그놈은 자신만을 생각했어요. 겁을 먹은 거죠.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더러운 민낯이 세상에 드러날까봐 도망쳤어요. 그럼 당신 아들이 그런 일을 벌였는데도 지금껏 덮고 있었던 거예요? 덮은 게 아닙니다. 아니, 덮으려 했던 게 맞긴 하네요. 하지만 사실 나도 너무 늦게 알았어요. 너무 늦게. 그런데 왜 지금껏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왜 경찰에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 하나만 믿고 저를 조롱하고 호텔은 사고로 정리해버리고 저만 바보 만들었잖아요. 망나니 같은 놈이지만 그놈도 내 아들이에요. 자식을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 호텔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내 자식 같은 호텔이요. 그래서 병원에 있던 내내 계속 싸웠어요. 마음속으로요.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밝혀야 할지 덮어야 할지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그렇게 모른 척 하실 건가요? 아들을 위해서 계속 묵살하시겠어요? 회장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에겐 한 얼굴이 더 떠올랐어요.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던 어린 직원 말이에요. 그럼 몇 달 전 그 여자 직원은요? 호텔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 인턴 직원이요. 그 사람도 같은 이유였던 거죠. 맞죠? 회장은 말없이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억지로 담담한 척하려 했지만 눈 밑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아인 내 아들이 자주 호출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인턴 신분이었지만 성실했고 객실팀에서는 평가가 좋았어요. 처음엔 단순히 VIP룸 쪽 객실을 자주 맡긴다기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아들이 그 아이의 약점을 잡았고 그걸로 계속 협박하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 시켰던 거예요. 약점이요? 어떤 약점이었는데요? 정확히 몰라요.
아들은 그런 걸 어디서 알아냈는지 그걸 이용해서 입을 막고 계속 그 방 주변 업무에 배치되게 됐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발설하지 못하게 했고요. 그래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유서도 없었고 누구에게도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난 알아요. 그건 분명 내 아들 때문이었어요. 결국 못 견딘 거죠. 그 말을 듣고 나니 속이 울렁거렸어요. 두 손을 꼭 쥐고 가슴께를 눌렀지만 메스꺼운 감정이 올라오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억울하고 분하고 미쳐버릴 것처럼 기가 막혔어요. 우리 남편만 그런 일을 겪은 게 아니었고 또 다른 누군가도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졌어요. 회장님은 그 모든 사실을 언제 알았던 거예요? 병원에 있을 때 내 비서가 보고를 해줬어요. 처음엔 감정이 너무 복잡했어요. 아픈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시기였죠. 내 아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땐 내가 움직일 수 없었어요.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고 치료 반응도 좋지 않았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던 기간도 있었고 정신 차리고 돌아보니 이미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된 상태였어요. 병원에 있는 사이 일부 임원들이 알아서 수습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덮었다는 얘기죠. 그럼 계속 그렇게 덮으실 생각인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퇴원에 들어온 집에 그쪽에 있는 걸 보곤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회장님은 하지만 제가 찾아올 때까지 결국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눈치 보고 얼마나 소문에 치이고 얼마나 억울하게 혼자 견뎠는지 아세요? 저는 그 여자 직원 얘기 듣고도 남편 얘기만큼이나 가슴이 찢어졌어요. 근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회장님은 입 다물고 지켜만 보셨죠. 맞아요.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입을 열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무서웠어요. 그 모든 게 무너지면 내가 살아온 모든 세월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애써 삼켰죠. 회장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얼굴로 한참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게 결국 제 탓입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탓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벌어진 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저를 벌하십시오. 그 목소린 무너진 사람의 절규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절절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눈을 피했어요. 안타까움과 분노, 허탈함이 뒤섞인 심정이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는 수없이 많은 감정들이 충돌하고 있었고 무릎 꿇은 회장을 향해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조차 정리되지 않았어요. 회장님, 이건 단순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도 그 직원도 직접 떠밀려 그렇게 된 건 아닐지 몰라도 결국 회장님 아들이 벌인 일을 알게 된 뒤에 죽었어요.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그 아들은 또 누군가에게 같은 짓을 할 겁니다. 다음은 누구죠? 다른 인턴? 다른 직원?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어야 끝낼 건데요. 그 말을 듣고 회장은 고개를 든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치 제 말이 전곡을 찌르기라도 한 것처럼 숨소리마저 조심스럽게 변했고 양 손끝이 바닥을 짚은 채 떨려왔어요.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그걸 생각 안 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요즘은 매일매일이 걱정과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언젠가 눈을 감게 되면 이 호텔은 누구한테 맡겨야 할지, 나에게 핏줄이라고는 아들놈 하나뿐인데 그놈에게 물려줘야 하나 싶다가도 그놈이 하는 짓거리들을 생각하면 또... 말끝에 흐리는 회장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는 어른의 무력함이었어요. 저는 그 망설임 속에 여전히 숨겨진 회피의 그림자를 느꼈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호텔에 회장님 자식 같다고 하셨죠. 그런데요, 자식이 잘못된 길 가면 말려야 부모잖아요. 회장님이 피땀 흘려 여기까지 키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망나니한테 맡겨서 호텔 망가지는 거 두고 보시겠어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은 한동안 나를 깊이 바라보다가 마침내 길게 숨을 내쉬고 말했어요.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자식놈 잘못 키운 게 내 잘못이고 내 실수지만 2번 실수할 순 없지요. 내가 지금까지 이 호텔을 어떻게 읽어왔는데 그걸 그런 놈한테 통째로 넘길 순 없지요. 무너지는 걸 2눈 뜨고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계속 덮고 눈 감을 건지 아니면 진짜 책임지고 이 문제를 바로잡을 건지요. 회장은 그 말에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회장님, 전 아직 아무것도 포기한 적 없어요. 이 집에 들어온 이유도 그랬고 남편이 당한 일을 꼭 밝혀내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그대로입니다. 회장님이 조금이라도 그 죄를 덜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도와주셔야 해요. 난 그날 이후 이 집으로 돌아올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든 직원들 앞에 설 수도 없었고 그 아이를 눈앞에 두고 말 한마디 할 용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이라는 핑계를 대고 도망친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신이 찾아온 순간부터요. 그 눈을 보니 알겠더군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럼 나도 이제 더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있나요? CCTV든 무전 기록이든 설비실 전원 기록이든 뭐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말뿐이잖아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있습니다. 비상설비 점검 기록 중 일부는 아직 서버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전 기록은 삭제됐지만 복원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럼 그걸 세상에 밝혀주세요. 제 남편은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이용당한 채 버림받을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세상 그 누구도 그렇게 버려져서는 안 되죠. 나도 압니다. 나도 바닥부터 구두 닦기부터 시작한 놈입니다. 지금은 너무 멀리 왔지만 다시 바로 잡아야죠. 날 믿어봐요. 며칠 뒤 회장은 법무팀에 직접 연락을 했고 그동안 묵혀뒀던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하게 했어요. 본인이 직접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그 준비를 위해 회장실 한쪽에 마련된 비밀 금고에서 꺼낸 서류 더미엔 VIP룸 복도 앞 CCTV 일부 복원본, 보약 유통 정황이 드러난 내부 문자, 그리고 직원 몇 명이 남긴 진술서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후 회장은 본인의 이름으로 된 고발장을 경찰서에 정식으로 접수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수사팀이 호텔로 들이닥쳤어요. 호텔 사업 파트너 미팅이란 이름으로 외부 인사들을 초청해 벌이던 행위들이 모두 수사 선상에 올랐고 접대 대상자였던 외부 인물들까지 줄줄이 조사에 불려가게 되었죠.
그 즈음엔 호텔 안팎이 초긴장 상태였다고 해요. 특히 회장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고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했고 경찰이 체포영장을 들고 찾아오자 처음엔 반발하며 고함까지 질렀다더군요.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당신 아들이야. 내 인생을 망치겠다는 거야 지금? 하지만 회장은 그런 아들을 단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어요. 조사 첫날부터 끝까지 아들 얼굴을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선 회장이 병원 치료 중이라 못 나오는 거라 추측했지만 실은 일부러 얼굴을 피한 거였어요. 그 어떤 말보다 단호한 태도로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거였죠. 그렇게 회장 아들은 무려 11건의 혐의로 정식 입건됐어요. 말 그대로 범죄 종합 세트였어요. 그와 함께 호텔 내 관련 부서 관리자 몇 명도 묵인 및 은폐 혐의로 같이 입건되었죠. 조사를 받던 일부 간부들은 서로를 가리키며 책임을 떠넘겼고 어떤 직원은 그땐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그렇게 심각한 일일 줄은 몰랐다며 고개를 숙였다고 해요. 회장 아들이 수갑을 찬 채 재판을 받는 동안 회장은 다른 어떤 날보다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호텔 로비에 나왔어요. 본인이 직접 해당 여자 직원의 유가족을 만나 사과하겠다며 자리를 마련했던 거죠.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유가족 앞에 서 있다가 무릎을 꿇었고 용서를 빌었죠. 이제 와서 사과하셔도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아요. 예, 저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고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 애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힘든 살림에 보탬되겠다고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이에요. 그런 험한 일을 겪으면서도. 이 늦은 사과조차 용답이 안 되실 거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했던 걸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그 이후 회장은 사비로 제게도 인턴 직원의 유가족에게도 별도의 보상 절차를 진행했고 직원복지재단 설립도 검토에 들어갔어요. 또 유가족 측 변호인을 통해 위로금 명목이 아닌 피해 보상이라는 공식 문서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전했다고 해요. 그렇게 상황이 하나하나 정리돼 가던 어느 날 회장은 공식적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어요. 사내 메일을 통해 모든 직원에게 전해졌다고 해요. 그 짧은 메일엔 그동안 고마웠다, 부끄럽다, 남은 생은 책임을 다하며 살겠다는 문장이 담겨 있었어요. 호텔 운영은 외부 경영인에게 맡기고 본인은 직원 복지와 피해자 보상 재단 설립에 전념하겠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제야 남편의 납골당에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날은 햇살도 좋고 바람도 잔잔한 날이었어요. 납골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너무 많은 눈물을 쏟았고 그 어떤 위로도 다 부질없게 느껴질 만큼 깊은 상처만 남은 채였으니까요. 여보, 이제 왔어. 늦게 와서 미안해. 아니, 사실은 계속 못 왔어. 나만 살아남은 게 미안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했던 게 너무 미안해서. 당신 죽음을 밝히지 못한 게 미안해서. 여보, 이제 처벌받아야 할 놈은 그 벌을 받을 거야. 그러니 부디 억울해하지 말고 이제 훨훨 떠나. 가벼이 떠나.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지만 그제야 저는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꾹꾹 눌러담았던 모든 감정들이 그 자리에선 더는 버틸 수 없을 만큼 터져나왔고
저는 그날 납골당 한켠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금 저는 조용한 동네에서 작은 빨래방을 운영하며 딸과 둘이 살아가고 있어요. 일반 셀프 세탁뿐만 아니라 린넨이나 실크, 손세탁이 필요한 옷들도 함께 맡겨지곤 해요. 처음엔 단순히 기계 돌리고 건조만 하는 가게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나중엔 여기 사장님 솜씨가 좋다며 일부러 맡기려 다시 찾아오곤 해요. 조금만 여유 주시면 오늘 안엔 꼭 마무리해 드릴게요. 다른 집까지 해드릴까요? 어머, 가능해요? 아유, 그럼 부탁드릴게요. 급한 외출이 있어서요. 걱정 마세요. 오늘 안에 다 깨끗하게 준비해 놓을게요. 가게는 크지 않았어요. 세탁기 5대, 건조기 4대, 그리고 구석에 다림판 하나. 작업 테이블 하나가 전부인 공간이죠. 그런데 이 공간이 저는 참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져요. 매일 수십 장의 시트랑 수건을 달았던 호텔 생활 덕분인지 세탁기 돌아가는 소음조차도 저에겐 오히려 안정감을 주거든요. 특히 흰 수건에서 나오는 섬유 유연제 냄새나 세탁기 안에서 물이 돌며 생기는 그 청량한 소리 같은 것들이 뭔가 제 마음도 함께 씻어 내려주는 것 같아 기분이 묘하게 좋아요. 딸과 둘이 지낸 지도 꽤 오래됐어요. 처음엔 혼자 아이 키우며 장사까지 하려니 눈앞이 캄캄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지 조금씩 익숙해지더라고요. 아이도 어른스럽게 자라줘서 고맙고요. 가끔은 저보다 더 어른 같기도 해요. 엄마, 오늘도 늦게 와? 오늘은 린넨 맡긴 손님이 많아서 조금 늦을 수도 있어. 알겠어. 그럼 나 먼저 숙제 다 해놓고 있을게. 엄마 너무 피곤하면 저녁은 내가 라면 끓일게. 아이고, 우리 딸 기특하기도 하지. 그렇게 둘이 웃으며 하루하루를 보내요. 남편이 곁에 없다는 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시리게 만들긴 하지만 저희는 잘 이겨내고 있어요. 남편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난 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었지만 세상에 그대로 묻힐 뻔한 일들이 온전히 드러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놀이터도 가고. 그치?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마도 매일 생각해. 너희 아빠는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네가 다 기억하진 못하겠지만 널 정말 많이 사랑했단다. 나도 아빠 좋아해. 그래서 우리 아빠처럼 나중에 멋진 사람 될 거야. 그 말에 울컥했던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아요. 남편이 곁에 없어도 저는 저희 딸을 통해 매일같이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느껴요. 아이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건 그가 제 곁에 있을 때 보여줬던 사랑이 저를 통해 아이에게도 전해졌단 거잖아요. 회장 이야기도 가끔 들려와요. 직접 연락을 주고받진 않았지만 예전 호텔에서 함께 일했던 분들을 통해 회장이 요양 중이란 말을 들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지낸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내가 남긴 책임은 끝까지 내가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회장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과를 끝까지 이어가고 있구나 싶어졌죠. 그리고 회장 아들은 지금도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해요. 재판이 끝나고 실형 선고 받은 후 단 한 번도 항소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인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럴 힘조차 없었던 걸지도요. 그 사건은 세간의 주목을 끌 만한 규모는 아니었어요. 대단한 재벌가의 일도 아니었고 유명 인사가 연루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뉴스에도 거의 나오지 않았고 보도 자료조차 몇 줄로 처리된 일이었죠. 하지만 놈이 죗값을 치르게 된 것만으로도 저에겐 충분했어요. 뉴스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에겐 남편이 전부였고 그 사람을 그렇게 떠나보내게 만든 놈이 벌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지금 제 하루는 아주 단순해요. 아침에 딸 도시락을 싸고 가게 문을 열고 빨래를 개고 물때 낀 세탁기를 닫고 고객에게 문자 한 통 보내고 그러다 하루가 끝나요. 하지만 그런 하루가 저에겐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해요. 어떤 날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며 문득 생각해요. 예전 같았으면 아직 호텔 지하실에서 새벽 근무 중이었겠구나. 아니면 회계 마감 서류 쌓아놓고 머리 싸매고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들이요. 그러면 또 피식 웃게 돼요. 지금 이 빨래방이란 공간이 저에겐 두 번째 인생 같거든요. 깨끗하지 않던 것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 그건 단순히 때를 지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이기도 해요. 마치 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 저는 다시 삶을 빨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때는 절망으로 젖어있던 마음을 이렇게 햇볕 아래 하나하나 말려가는 중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조금씩 지어내고 조금씩 털어내고 조금씩 나아가면서요. 사람이 떠난 뒤에야 비로소 진실이 드러났다는 건 참 잔인한 일이에요. 하지만 세상엔 그런 진실도 존재하죠. 오랫동안 감춰지고 외면당하다가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까지 숨죽이며 견뎌야 하는 이야기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았고 진실을 끝까지 밝힘으로써 누군가의 억울함을 지울 수 있었어요. 그게 저 혼자만의 싸움은 아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저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그렇게 지켜낸 진실 앞에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걸 직접 겪으며 배웠고 앞으로는 저처럼 혼자가 되어버린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라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아프게 견디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이 세상에 진실을 외치며 버텨야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그럼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